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네 번째 검찰 소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 안팎으로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검찰 소환에 당당히 응하겠다던 이재명 대표, 어제 5쪽짜리 검찰 진술서까지 공개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민심이 윤석열 정부의 등을 돌릴 때마다, 무능한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대장동 수사로 무려 1년이 넘게 저의 모든 것을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것이 가장 큰 국가 폭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자, 검찰 수사가 국가폭력이라고 주장했던 이재명 대표, 어제 특별 서한도 보냈다고요? 네, 원래는 이제 오늘 공개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하루 전인 이제 어제 공개를 하면서 오늘 조간 보도에 이제 입장문이 실리게 됐죠. 예. 당원들한테 직접 이제 편지 형식의 이제 서한을 보낸 건데요. 이 검찰 소환 조사 전날에 의원들에게 보낸다는 이 읍소처럼 해석이 된다. 이 점도 의식을 해서 하루 전날로 이제 공개를 한 걸로 보입니다. 예. 이 대표는 이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게 없고 한 점 부끄러움도 없으니 소환에 당당히 맞서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백현동으로 검찰 소환이 벌써 네 번째다. 나를 희생 제물로 삼아서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또 민심이 이반되는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다. 현 정부 감사원도 문제를 찾지 못했는데 나중에 무죄가 나든 말든 일단 묻지마 기소를 강행할 것이다. 이런 예측까지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대통령과 국토부 지시대로 한 것이고 성남시는 이로 인해 1,000억 원대를 환수했다. 즉 국가가 혜택을 누린 것이다. 허가관청인 성남시가 토지 소유자의 주택개발 사업에 참여를 안 한 것이 배임이라는 해괴한 주장을 한다. 이런 기존 입장들을 좀 더 강조하는 입장문도 내놨습니다. 예. 자, 현 정부의 감사원도 문제를 못 찾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감사원에서 수사를 의뢰했고요. 감사원에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건 감사 시효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인사정보에 활용하라고 감사원, 이 감사 보고서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이 80여 쪽짜리 감사 보고서에 그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 요약본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 내용이 주요한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모두 5쪽짜리 분량인데요. 이 말씀드린 대로 일단 백현동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또 국토부 요구에 의한 것이다라는 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성남시는 이로 인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1,000억 원대 이익을 환수했는데 검찰은 이를 민간 업자에게 특혜를 준 거다, 이렇게 조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검찰이 의심하는 부분은 예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도록 용도 변경을 4단계나 올려주는 특혜를 성남시가 제공을 했고, 여기에 이 대표 측근 브로커가 개입된 시행사가 개발 이익을 봤다, 이 부분이죠. 이 과정에서 첫 번째로 자연 녹지를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해주고, 두 번째 임대 아파트를 줄이고 일반 분양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게 하고, 또 세 번째로 개발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왜 빠졌는지, 이 부분이 지금 논거를 다투는 핵심 쟁점이거든요. 예. 먼저 이 대표는 국토부가 8차례 용도 변경을 먼저 요구한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들어줄 유일한 방법이 준주거 지정뿐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용도 변경 혜택 모두 국가가 받는데 변경을 해준 시장을 처벌하겠다는 꼴이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또 성남시는 1,000억 원대 R&D 부지 7,500평을 확보해서 환수를 했다, 이 부분도 강조를 했고요. 예. 또 두 번째로 민간 임대 아파트 공급이 줄어든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식품연구원이 건물과 부지 교환으로 인해서 이미 공공기여가 증가해서 일반 분양으로의 변경을 요구했다, 이러면서 실무부서가 결제 라인을 거쳐서 승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공사가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부분, 이 부분도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공사 참여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추후에 검토하기로 한 부분이어서 추후 검토를 거쳐서 참여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진술서 그래픽으로 저희들 정리한 게 있는데요. 잠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진술서 내용에 보면 제일 핵심은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용도 변경을 지시한 거다라고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본인은 1원 한 푼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지금 이 사건은 현재 검찰이 배임죄로 지금 보고 있는데 본인은 1원 한 푼 취하지 않았다. 이 뭐 뇌물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주장을 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의 혜택은 식품연구원이 받다. 자, 글쎄요. 감사원에서는 용도 변경의 가장 큰 혜택은 이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이 시행사가 3,100억 원을 받아갔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가장 큰 혜택은 식품연구원이 받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잠시 뒤에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만 자, 일단 검찰 조사를 앞두고 공개한 이 진술서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번 성남FC 사건 관련 조사, 그다음에 대장동 배임과 관련한 조사 때도 이재명 대표는 진술서를 미리 준비해 갔었죠. 예. 성남FC 경우에는 사실 기자들 앞에서 그 진술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동 때는 검찰에 가서 진술서를 제출하고 검찰이 질문을 했을 때 진술서에 가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진술서를 아예 당원들한테 첨부를 해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일반에 공개되도록 만든 것은 저 진술서대로 검찰에 가서 얘기를 하겠다. 이거 똑같은 전략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검찰에 가면 자기는 검찰의 질문에 답변을 안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허. 그래서 이제 묵비권을 행사해가면서 검찰이 어떤 질문을 해도 그 진술서에 가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지금 미리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진술서로 가름하겠다. 또 지난번 1, 2월 소환 조사 때는 왜 의견을 묻느냐라는 이런 반론도 제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때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었던 소환 당시 모습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장동과 미래 사업에 관한 제 입장은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에 다 담았습니다.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호황된지 객관적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낸 진술서의 단어의 의미나 또 문장의 해석 이런 걸로 절반의 시간을 보냈고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진술서로 가름하겠다는 입장을 보일까요? 예, 저는 뭐 그렇게 보일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지난번 대장동 성남 FC 때랑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나는 그때는 검찰에 출두하는 당일에 본인의 검찰에서 진술할 의견서를 그때 공개를 했는데 예, 이번에는 이틀 전에 했단 말이에요. 예, 미리 했어요. 네, 미리 했고 이틀 전에 했다. 그다음에 당원들에게 뭔가 당부하고 호소하는 거. 그게 왜 그랬을까? 저는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그 위기의식이 작동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그러니까 지난번 대장동 때하고 지금하고 아마도 민주당 내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한계 상황에 온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공공연하게 이제 대표 퇴진 주장이 나오고 하니까 뭔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당내 동요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내 동요를 좀 빨리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틀 전에 또 당원들을 대상으로 저렇게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묵비권, 이른바 진술 거부권도 이 조사받는 사람의 중요 권리이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진술서로 가름한다는 게 뭐 진술 거부는 아니죠. 진술 방식으로 이제 진술하는 건데 실질적인 묵비권 행사라고 볼 수는 있을 텐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무리한 정치 수사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의 내용 전체를 보면 압수한 뭐 증거나 정황으로 사건을 검찰이 구성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검찰이 그렇게 확보한 증거를 가지고 하는 진술을 따라가다 보면 진술에 허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사실상 쟁점이 명확한 특히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진술서로 가름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오히려 더 훨씬 유리하다는 측면도 있어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복잡한 것 같지만 이게 배임죄 성립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사실관계를 당원들이나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미리 공개하고 검찰 조사에서도 진술서로 가름하는 방식으로 이번에도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지금부터 이재명 대표가 공개한 이 5쪽짜리 검찰 진술서의 내용도 조목조목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그동안의 주장과는 달라진 점이 눈에 띕니다. 어제 진술서, 저희들이 이 5쪽짜리 이 요약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진술서에는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주장해 왔는데 빠진 단어 뭘까요? 바로 협박이었습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이제 일종의 압박이 왔는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자,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바로 저 말 때문에 선거법 관련 재판까지 받고 있는데 어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국토부의 요구에 의해서 변경했다고 했거든요. 협박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협박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그건 뭐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 본인이 보기에도 이 협박이라는 건 좀 너무 나간 표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이제 박근혜 그 대통령의 지시라는 게 이제 과연 성립하는 얘기냐? 왜냐하면 용도 변경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다음에 선출직인 성남시장은 대통령이 진짜 그야말로 부하가 아닙니다. 그렇죠? 지시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용도 변경 권한은 성남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박근혜 당시 국토부에서 성남시에 얘기했던 공문을 봐도 요청으로 돼 있습니다. 요청. 지시가 아니고요. 요청. 왜 요청할 수밖에 없을까요? 예. 그거는 협조 요청. 권한은 박근혜 국토부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게 이제 아까 계속해서 뭐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게 그 성남시장이 꼭 들어줘야 되는 건지 안 들어줘야 되는 건지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토부에 물어봐요. 이게 특별법에 따른 겁니까? 라고 물어보죠. 특별법에 따르면 반드시 들어야 돼요. 예. 그 혁신도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국토부에서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귀시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적의라는 게 무슨 적의. 말입니까? 뜻에 따라서 알아서 해라는 얘기가 알아서 해라. 알아서. 예. 그 얘기는 곧 지시나 요청은 모르지만 지시라는 건 얘기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공문에 다 나와 있어요. 뭐 그 부분에 관해서 내일 어떻게 답변할지 좀 궁금합니다. 짧게요.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국토부가 당시에 성남시에만 요청했나요? 28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비슷한 내용을 다 보냈을 거요? 예, 다 보냈습니다. 다 보냈고 다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했고요. 근데 유독 이제 이재명 대표만 저게 뭐 국토부의 협박이었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뭐 얘기했듯이 성남시가 그걸 물어봅니다. 국토부에 확인을 해서 이게 혁신도시법에 따른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재량사항인지 니들이 알아서 해라, 적의 판단해라. 그리고 그 공문이 당연히 시장인 이재명 저 시장에게 보고가 됐을 텐데 아마도 내일 조사 나가면 국토부에 당신들이 물어보고 당신들이 회신받은 그 문서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뭐 이게 핵심일 텐데 지금 5쪽짜리 저기서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한자도 안 나오잖아요. 자신이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국토부의 회신 공문이 2014년 11월 17일자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이 얘기하는 국토부의 지시 내지 요청 또는 뭐 나가서 압박까지 있었던 과정은 2014년 10월 1일까지 있었던 내용들을 어제 진술서에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10월 1일까지 10월 1일자 국토부 공문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국책사업임을 감안하라라는 내용이 상당한 압박성으로 느꼈다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이게 법률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상위 도시계획에 위반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토부의 입장을 물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국토부가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특별법의 어떤 위반 근거한 것은 아니다. 또 그 성남시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회신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2015년 1월부터 그에 따라서 이 일허가 절차가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014년 11월 17일 날 그 회신 공문이 있다는 게 그전까지 압박이나 국토부의 요청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공문은 아니라는 거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전에는 협박이라고 느꼈다가
나중에 국토부 답변 받고서 협박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 아니, 이제 그렇게 국토부가 계속 박근혜 정부가 국토부가 계속 요구를 해 오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계속 이제 고민은 했겠죠. 예. 근데 이제 결국에 이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고 강력하게 일단 지시나 요구를 하니까 그렇다면 이제 법률적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2014년 11월 17일에 국토부에 그 의견 회시를 요청한 거고요.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절차를 진행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개념은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거와 국토부가 이렇게 요청했는데 저는 그걸 협박으로 느꼈습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법률적 개념이. 그건 좀 구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말씀드리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당초에는 100%로 임대주택 짓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높게 아파트를 짓게 해준 그 조건에는 임대주택, 서민들 사는 임대주택 비율을 100% 하겠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10%로 확 줄어들어요. 자, 그러니까 개발업자에게 막대한 수많은 이 분양 아파트 짓는 사람들의 그 수익은 대부분 분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서 한 3천억 가까운 3천억 넘는 이익이 돌아오게 한 문제에 대해서도 반론을 내놓습니다. 자, 앞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이 진술서에는 여기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페이지인가요? 4페이지에 실무부서가 요구 수용을 건의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과장들 이런 분들이 실무부서에서 요구를 수용해 줄 것을 건의를 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 당시 성남시장은 결제 라인을 거쳐서 승인했다. 그 사인이 나오잖아요.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에 실무과장이 이건 안 된다. 100% 임대 분양을 10%로 확 줄인다? 그러면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과장은 결제를 거부했대요. 라고 이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L이라는 이니셜로. 양측의 주장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두 사람의 주장이, 감사원의 주장과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자, 이 점도 재판에서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당시 감사원 감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던 겁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내부 얘기를 하신 분, 이 성남시에서 주거 환경 과장을 지낸 A 씨라고 지칭을 하면요, 이 A 씨가 감사원 조사는 물론이고 검찰 조사에서도 진술을 했는데 이 적법한 결제 라인을 거쳐서 결정된 일이었다 이렇게 지금 이 대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A 씨는 결제 이후에도 두 차례나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걸로 지금 알려집니다. 일반 분양으로 전환을 해서 사업성을 확보하게 해달라 이런 민간 사업자 측 요청에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는 거다 이러면서 결제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 A 씨는. 그러자 이 도시계획과 실무자가 이 협조 결제란을 빼고 이 A 씨의 결제란을 빼고 시당 결제를 받았다는 거고요. 이 감사원 조사에서도 반대 의견을 내니까 본인이 좌천 발령됐다 이런 취지로도 지금 진술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물론 당시 감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이재명 그때는 의원이었죠. 이재명 의원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 윤석열식 감사다라고 하면서 감사에 반발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을 조금 더 이재명 대표 측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지금은 결제 라인을 거쳤고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하라고 요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좀 더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말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런 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업자들은 수익성을 최우선에 두다 보니까 실제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보다 불리한 조건에 이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걸 유리하게 변경하기 위한 계속적인 요구를 하죠. 당시에 그 아시아 디벨로프 대표 정바울 씨인가요? 식품연구원 측에 계속적인 어떤 조건 변경을 요구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진술서에 설명하다시피 그때 이제 R&D 부지를 성남시에 이제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이 민간임대 일반 분양으로 그 변경 요구를 했던 거고요. 이제 그 부분이 부당하고 불합리했냐 또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게 당시에 민간임대로 해서 장기 공공임대로 전환할 경우에 이제 그 경우에 다른 개발 단지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가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 시세가 높아서 분양이 잘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자의 요구들이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았고 이제 그것이 특별하게 어떤 이 사업 자체의 어떤 공공성을 해친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알겠습니다. 예, R&D 부지를 기여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업자의 요구를 절차에 따라 결제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이게 저게 굉장히 그 어설픈 주장을 이재명 대표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임대주택 비율이 원래 100%였는데 10%로 이렇게 뭐 10분의 1 토막을 낸 게 식품연구원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요. 이 식품연구원이 이 부지 매각 계약을 한 게 2015년 2월입니다. 매각 대금이 2,187억 원 뭐 이렇게 지금 제가 파악한 거거든요. 근데 그 3년 전에 감정평가한 액수로 보면 2,140억 원.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 식품연구원의 요구라는 거는 뭐겠어요? 내가 땅을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확보를 하게 되면 내가 내 물건을 팔 때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 뭐 그 얘기 같아요. 예. 근데 실제 이게 임대주택 비율이 100%였다가 10%로 줄어든 게 언제죠? 이 토지 계약 이뤄진 다음입니다. 그럼 이게 말이 돼요? 알겠습니다. 진짜 어설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이 임대주택 비율은요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지금도요 서울 목동에 그 임대주택을 몇 퍼센트로 그 20% 짓는 것 갖고도 주민들이 반발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서울시 그다음에 양천구 목동 주민들이 임대주택 비율 놓고 이게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민감한 문제인데 그걸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장을 찍었다라는 부분이 아마 재판 과정에서도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임대주택 비율을 줄여줬던 그 기간은 식품연구원이 부지를 판 다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식품연구원의 요구일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당초 계획과 달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갑자기 빠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조건에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참여를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빠진 배경이 논란이 될 전망인데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 유동규 씨는 바로 이 사람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백현동 같은 경우도 저한테 비밀로 다 붙이고 우리를 그냥 빼버렸잖아요. 도시공사를 아예 빼버렸어요. 우리가 빠진지도 모르고 빠져 있더라고요. 우리 보고 하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했어.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준비하다가 우리 직원들이 갔더니 우리는 빠져 있더래. 성남시에서. 그 도시공사 할 거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 김인섭이 도시공사 빼달라고는 빼주고 넣어달라고는 넣어주고 기자들한테 오히려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 주장인데요. 유동규 본부장 역시 이 건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점은 지금은 이제 저렇게 얘기를 하지만 당시에는 이 감사 보고서에서는 그럼 직원들에게 그랬대요. 그럼 우리 이제 빠지면 되겠네. 그래서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느냐, 왜 성남시에서 빠지라고 하니까 빠졌느냐에 대한 부분은 유동규 전 본부장 역시 지금 재판과 관련돼서 조사를 받았다라는 점 말씀드리죠. 자, 이재명 대표는 성남도시공사를 사업에 참여시킬 의무도 없고 당초에 참여 의사도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 배경에도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그리고 김인섭 씨의 청탁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저기에 대한 또 해명이 이거를 용도 변경을 해주는 조건이 성남도계공의 개발사업 참여가 아니었다 그러는데 며칠 전에 중앙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2015년 2월인가요? 이거 용도 변경 그 4단계 상향하라, 그 적극 검토하라 그 지시를 내리면서 그 공문에다가 성남도계공의 참여를 전제로 뭐 이런 그 자필 메모까지도 그 다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도대체 뭡니까? 그 이재명이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A라고 주장하는 이재명이 있고 B가 있고 그렇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 이제 결과적으로 또 이재명 대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용도 변경해준 그 토지에 대해서 그 개발 사업에 성남시 산하기관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뭐 직권남용 뭐로 나중에 위법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것도 좀 그 어폐가 있는 게 그
예를 들어서 식품연구원이 소유하고 있던 부지를 용도 변경을 해갖고 식품연구원이 개발 사업을 한다면 그 얘기가 맞아요. 그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판 거 아닙니까? 민간업자한테 팔고요. 그러니까 그 민간업자들이 개발하는데 성남 도계공이 들어가는 것은 전혀 무슨 뭐 직권남용 뭐 이런 거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예, 반론 듣겠습니다. 검토 단계에서 성남 도계공의 참여 여부를 검토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당시에는 사실 부동산 경기가 침체였다가 회복되는 시점이었거든요. 실제 도계공이 잘못 참여했다가 손실이 날 가능성도 없지 않았던 시점입니다. 대장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고 해서 이것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 단정하는 것은 사후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앞에 사실관계를 다시 꿰맞추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2015년 2월, 3월 용도 변경 이 시점에서는 도계공이 직접 참여해서 이걸 성남시의 수익으로 얻어가느냐 아니면 R&D 부지를 기부 체납받는 방식으로 공공이익을 환수하느냐를 가지고 검토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그 검토 과정에서 직접 참여보다는 부지를 기부받는 방식으로 공공이익 환수가 낫다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다른 쟁점 뭐죠? 바로 기부 체납 문제입니다. 기부 체납. 어떤 특정한 업체에 이렇게 아파트 분양을 통해서 이익이 돌아가는 게 예상될 때는 반드시 이 공익 목적으로 기부 체납을 받게 돼 있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성남 백현동 아파트의 경우에는 R&D 센터 건물을 처음에 지어주기로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건물 대신 땅을 받습니다. 땅을. 자, 건물을 받는 것과 땅을 받는 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건물에는 건물을 지어야 될 건축비가 들어갑니다. 최소 10층 이상, 아파트가 25층인데요. 아파트가 25층인데 빌딩을 지었어야겠죠. 그런데 이걸 짓질 않고 나중에 땅으로 더 줍니다. 자, 이 땅의 대가가 얼마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지금 1,000억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원은 아니다. 오히려 손해를 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 자, 이재명 대표의 입장차와 그 내용이 좀 많이 크다고 하던데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이제 그 기부 체납을 받아야 되는데 용도 변경을 4단계씩이나 상향해주고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주면 시행업자가 어마어마한 수익을 다 독식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감사원 감사나 뭐 수사 이런 데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공환수를 하는 거예요. 일정 부분을 이제 성남시가 이익으로 취하는 거죠. 예. 사실은 도시개발공사를 참여시키는 문제도 그것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이익의 일부를 배당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그게 공공환수인 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R&D 부지를 그런 식으로 기부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지를 가서 봤더니 그 부지의 상당 부분이 원형 보존지예요. 자, 원형 보존지가 뭡니까? 원형 보존지가 원래의 형태를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개발이 안 되는 땅이죠. 나무를 잘라낼 수도 없어요. 개발이 안 되는 땅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그렇게 되니까 이게 원형 보존지네. 그럼 R&D 건물을 못 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행업자가 그러면 다른 땅을 더 주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도 원형 보존지예요. 그럼 거기에 아무 건물도 못 짓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또 하나 더 덧붙여서 그 평가액을 예를 들어서 뭐 800억밖에 안 되는데 평가액을 1,000억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기부 체납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감사원이 거기에서 260억 정도의 손해를 끼쳤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제 그 건물도 못 지을 뿐더러 그다음에 그 평가액도 더 높게 잡아서 성남시가 마치 훨씬 더 많은 액수의 기부 체납을 받은 것처럼 꾸며놓은 거죠. 예. 그런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부 체납은 무늬만 기부 체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땅으로 받았다면 그 땅의 가치가 얼마일까? 당시에 성남시의 주장과 감사원의 주장이 다른데요. 당시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이렇습니다. 당시 땅값을 원형 보존지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게 얼마일까? 우리가 이 기부 체납 받는 건물을 짓기로 했는데도 그걸 안 짓고 땅으로 대신 받으면 그 땅값이 얼마일까? 이 계산 기준을요. 원형 보존지임에도 불구하고 옆에는 오피스텔의 시가랑 같이 봤다고 합니다. 오피스텔과 원형 보존지의 단가가 같을까요? 평당 가격이. 감사원은 바로 이 감사보고에서 이 점도 문제 삼았었습니다. 자, 민주당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당시에 이 땅값의 평가 기준을 그 당시 시점으로 이제 감사원은 평가했을 수 있고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다고 이제 감사 결과가 나온 건데 어쨌든 땅을 부지로 받으면 당시 시점에서의 시세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 나머지 토지가 이 개발이 되는 경우에 이 상승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이제 감정 평가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그 감사 결과 보고서는 이 주변 토지나 이 감정 평가를 할 때에도 보면 원형 보전지라는 이 요인만을 가지고 그냥 단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 토지의 이용 현황이라든가 향후 어떤 상승 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기 때문에 단순히 감사원 평가가 그 원형 보전지라는 기준으로 평가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를 전제로 해서 이 평가 이 기부채나 금액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단순하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자, 그것과 관련해서도 검찰 진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앞에 1쪽에는 약 1,000억 원 규모의 R&D 부지 7,500평을 우리가 성남시가 확보를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설명 자료 바로 그 같은 진술서의 3페이지에는 가격이 뛰어요. 1,300억이 됩니다. 1,000억에 받았는데 왜 1,300이었을까요? 이때 계산은요. 이런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땅값이 싸다고 트집 잡지만 현재 땅값은 1,300억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는 시점이 언제였느냐에 따라서 땅값이 1,000억도 됐다가 1,300억이 됐다가 손해도 됐다가 이득도 됐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이번 재판에서 아직 재판은 아닙니다만 검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 같습니다. 자,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배임 혐의의 피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죠. 아마 이 사람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횡령한 법인 돈 일부로 인허가 청탁 비용 정진상에 건넨 거 맞습니까? 자, 정바울 회장 법정에 들어갈 땐 말이 없었는데 막상 법정에서는 술술 얘기가 나옵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게 김인섭 씨가 돈을 요구한 부분. 물론 이건 정바울 씨 주장이에요. 200억 주면 반은 내가 갖고 반은 두 사람. 지금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죠? 네, 맞습니다. 이 정바울 대표가 보신 것처럼 기자들 질문에는 저렇게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 가서는 김인섭 씨가 백현동 사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을 요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김인섭 씨 말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50%는 자신이 먹고 나머지 50%는 두 사람의 몫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누구라고 명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당시에 본인은 이재명, 정진상 이 두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말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현금 전달이 무산된 이후에도 시행사의 지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김인섭 씨가 나 혼자 먹는 게 아닌 걸 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김인섭 씨 얘기를 했다고 진술을 한 걸로 알려지고요. 결국 얼마를 받았죠? 그 김인섭 씨 인허가 영향에 그 미친 영향. 예, 정바울에게 77억 원 받은 혐의 지금 그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게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당시에 이제 얘기를 했던 것과 지금 비슷한 양태로 유동규 씨가 했던 얘기, 남욱 등과 했던 그 얘기와 비슷한 양태로 지금 이런 요구가 백현동 건에도 있었다는 내부자의 이제 폭로가 나오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물론 이 77억도 자기들끼리 뭐 주네 안 주네 주식으로 주네 어떻게 했네 라면서 소송까지 갔는데 현재까지 검찰이 파악한 건 77억. 그런데 자, 신조 의원님. 이재명 대표 얘기는 그럼 나는 단 1원도 받지 않지 않았느냐. 지금 이걸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를 그러면 안 받았다는 걸 뭐 입증을 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요 대선 후보 그 토론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가 저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김인섭 씨라는 사람은 한때 내 선거를 도와주고 실패한 선거 떨어지는 그 이후에는 연락조차 끊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것도 사실 그 선거법상의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전수행비서. 예. 그리고 이 김인섭 씨가요. 2016년 요게 그 백현동 그 인허가가 막 이루어지던 시기입니다. 2016년 1월인가 뭐 장인상인가 당해요. 예. 장인상인데 거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조문을 갑니다. 어허. 조문을 가가지고요. 그 지금 뭐 이거 뭐 기사도 다 나와 있는 거지만 그 김인섭 씨가 이재명 시장한테 그거 원래 그 R&D 부지
이제 건물은 날라가고 부지 비율, 아파트 부지 비율과 R&D 부지 비율 이게 5대5로 돼 있는데 5대5로 하면 우리가 너무 안 남는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이재명 시장이 뭐 몇 대 몇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러면 뭐 6대4로 하죠. 그래고 6대4가 돼요, 실제.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뭐 그 2006년인가 실패한 선대본부장 한 다음에 연락조차 두절됐다는데 이 김인섭 씨는요 성남시청에서 가까운 곳에 자기 고향 그 전남 고흥 나로도 그 이름 딴 그 나로도 횟집을 운영하면서 성남시 공무원들이 거기 수시로 드나들었고 또 유동규 씨나 이런 그 진술에 의하면 이재명 시장하고 거기 같이 가갖고 밥도 많이 먹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인섭 씨가 받은 77억 원 중에 그리고 나중에 김인섭 씨가 저 이재명 그 뭐 경기지사 뭐 이럴 때 후원금도 보내요. 자기 명의로 또 보내고 누구 또 뭐 옆에 동료하고 또 그러고 저런 거 이게 1원 한 장 안 받았다라는 게 뭘로 입증이 되겠어요? 글쎄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1원 한 장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가장 자신 있게 내세우는 부분도 나는 돈 받은 것 없지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대장동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사건 초반에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검찰은 뭐 최종 기소에서는 그 귀착지가 이재명 대표라고 보고했지만 실제 뭐 진술들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이재명 대표에게 돈이 가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 수사에서 어느 정도 확인됐을 겁니다. 근데 이 배임죄에서는 배임의 고의 입증을 위해서는 동기가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에게 경제적 이득이 되든가 제3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고 그게 이제 성남시의 손해가 돼야 되는데 본인의 경제적 이득이 없다면 이런 배임을 할 동기가 없다고 볼 수 있는 보통 그래서 뇌물과 배임이 같이 엮여서 가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많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제3자 뇌물이건 배임이 같이 묶이지 않고 배임죄만 지금 기소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배임의 동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재산을 뭐 일원의 뭐 어떤 재산적 이득을 갖지 않았다는 것도 중요하고 김인섭 대표와의 관계 문제, 김인섭 씨는 지금 계속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0년 이후에 관계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검찰 조사에서도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이 사업을 하는 걸 알았다면 뭐 아예 뭐 사업 알면 안 해줬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본인에게든 제3자에게든 경제적 이득을 줄 만한 동기가 없기 때문에 배임의 고의가 없다는 부분에서 뭐 이 주장을 더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예, 민주당 입장 들어봤고요. 근데 아니 이게 이런 겁니다. 그 지금 김인섭 씨가 입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배임의 동기 뭐 이런 걸 따지고 있는 거죠. 지금 내일 검찰이 부르는 이유는 배임 혐의입니다. 배임 혐의는요. 그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아니에요. 그렇죠. 손해를 끼쳤느냐.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느냐 안 끼쳤느냐 이 문제고 그다음에 일원 한 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문제는 이 사건이 매듭된 다음에 아마 다음 수사 대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원 한 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건 내일 소환에서는 쟁점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쟁점이 아닌 것이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검찰 진술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어요. 언론에서 그렇게 문제를 삼았는데 정작 검찰 진술서에는 나오지도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자, 제 뒤에 보이는 이 옹벽 문제입니다. 자, 이 보시면요. 지금 옹벽이 15m까지만 지을 수 있는데 51.3m, 50m 이상 자, 옹벽을 지었어요. 지금 위에 보시면 저 한 10층 정도 사시는 분, 저 위에 제가 손이 안 닿는데 이쪽인가요? 저 꼭대기에 이 집 사진상 맨 위에 있는 10층, 11층 사시는 분도 창문 열면 옹벽이 보여요. 자, 아파트 바다가 보이면 오션뷰라고 하죠. 그리고 강이 보이면 리버뷰라고 합니다. 공원이 보이면 파크뷰라고 해요. 근데 여기는 창문을 열면 옹벽이 보입니다. 자, 뭐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현재 이곳에 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 질대 한번 보세요. 질대 내용도 저희들이 좀 찾아봤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지었느냐. 쭉 둘레가요. 이렇게 쳐 있어요. 길이만 300m입니다. 저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지나가는 분들이 보고 놀랬대요. 야, 여기 아파트를 짓는데 왜 땅을 파고 있지? 왜 산을 깎고 있지? 물론 주변에 뭐 여러 그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고도 제한도 있고 뭐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300m에 달하는 옹벽.
그래서 지금도 준공검사가 아파트는 떨어졌지만 아직도 이 논란이 되는 곳이 있대요. 이 옹벽에 붙어 지은 뭐 애들 도서관, 뭐 이런 시설, 체육시설 이건 아직도 지금 사용을 지어놓기만 하고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남시가 아직도 허가를 안 내준대요. 아니 애들 도서관도 허가가 지금 위험해서 안 내주는데 옹벽이 50m면 옹벽과 아파트의 거리는 그 옹벽 높이만큼 지어야 되는 게 원칙이랍니다. 산림청장도 이런 옹벽은 처음 봤다고 합니다. 자, 사진으로 봐도 이렇게 무너질까 봐 아찔한데 여기 사시는 주민들은 불안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살벌하죠. 위에 산길 안 다녀요. 위험해 보이죠. 생각보다 공격 없는 경우가 그 50m가 넘는 옹벽이 시공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고요. 자, 옹벽 이 부분이 어제 이제 언급이 안 됐는데 이 부분도 사실 문제가 큰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내일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배임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이제 성남시청이 건축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뭐 몇 가지 좀 뭐 문제가 있었다 하는 점이 드러나니까요. 일단 이거는 뭐 약간 지금 격가지로 빠져 있는데, 근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거야말로 굉장히 그 본인들의 그 주거 환경 또 안전 뭐 이거 직결되는 문제니까 이 문제도 이제 검찰이 들여다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 허가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비판의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 그 주민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어쨌든 업자가 건축 허가 당시에 받았던 이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안전성 확보의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 때문에 지금 사유 승인이 반려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업자가 위험 계측이라든가 안전성 확보 대책을 좀 빨리 마련해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참고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옹벽 문제는 이번 검찰 조사의 대상은 아니라는 점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인 문제와 또 실질적인 문제는 또 다른 거니까요.